로리타 달 비워크맨은 프랭크 바튼 데이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주에서 태어났지만 만남과 동시에 프랭크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926년 크리스마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때 당시 로리타는 23살, 프랭크는 28살이었죠. 가족은 보금자리를 찾아 고민을 하다 최종적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자리를 잡습니다. 1928년 클로이 디블 데이비스, 1930년 다프네 델 데이비스, 1933년 데브라엔 데이비스, 1937년 바튼 마키 데이비스까지 총 4명의 자녀를 낳았죠. 부부가 함께 쓰는 침실 하나에 다른 방 하나를 자녀 4명이 같이 썼습니다. 로리타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았고 남편은 식료품점 매니저로 일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로리타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녀의 책장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지에 대해 적힌 책들이 많이 있었죠.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들을 하고 틈틈이 책들을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0년 4월 4일 아빠 프랭크는 큰딸 클로이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계단에 클로이가 앉아 있었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입니다. 클로이는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온 아빠에게 부엌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에 오늘도 다른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을 했고 나가기 전에 잠든 아내에게 다녀온다고 키스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딸의 말에 의아해하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현관이 잠겨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밖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어찌됐든 프랭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혈흔 웅덩이에 누워있는 막내 바튼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뒤엔 셋째 데브라가 복도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는 아내가 불에 그을린 채로 욕조에는 둘째 다프네가 숨을 거둔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엉엉 울면서 패닉에 빠져 클로이에게 이제 우리 둘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렸고 좀 진정을 위해 클로이에게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친절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고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전 울지 않아요. 그러며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흥분하면 안 돼요. 자, 산책하러 가요. 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저 계속 울며 패닉에 빠져 있었기에 클로이에게 전화를 빌려줬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집안의 4사람을 확인했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로이는 경찰 병원으로 이송됐고 머리의 상처를 소독한 뒤 붕대를 감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클로이에게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날 아침 클로이는 눈을 떴는데 평소와는 다른 소리들을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비명소리들이었죠. 동생들이 온통 혈흔으로 가득한 부엌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엄마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악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리를 쳤어요. 클로이를 발견한 엄마는 그녀에게도 휘두르려 했지만 그것을 클로이가 피했기에 스쳐 지나가며 머리에 약간의 긁힌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로리타가 성냥을 이용해 클로이의 머리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클로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는 것이 싫어 피했습니다. 로리타는 복도에 매트리스를 끌고 오는 것을 그녀에게 돕게 하고 베개를 가져와 매트리스 위에 놓고 클로이에게 망치를 휘두르라 명령했다고 합니다. 클로이는 왜 그래야 하냐고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악마가 나를 쫓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엄마는 클로이에게 자신에게 불을 지르라 요청했고 그녀는 그 뜻에 따라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클로이는 모든 것이 무서웠기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수도 없이 무기를 휘두릅니다.
그러다 점점 지쳐갖고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따르러 갔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막내를 보고 엄마에게가 허락을 구한 뒤 직접 숨을 거둡니다. 망치를 사용해 말이죠. 클로이는 엄마에게 돌아와 자신이 먼저 물을 마신 뒤 엄마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 뒤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망치는 부러졌고 다른 미니 망치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사용하기 더 힘들었습니다. 클로이는 모든 상황이 끝나자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일단 샤워를 했고 옷을 갈아입은 뒤 집문을 잠그고 이웃집으로 향했어요. 라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찰은 왜 문을 잠궜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올까 봐서요. 처음엔 약국에 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할 생각이었는데 저한테 1센트도 없다는 게 기억났어요. 혹시나 주머니에 있을지 몰라 뒤적였지만 동전이 없길래 이웃집 랜돌프 부인에게 가기로 결정했어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클로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알렸고 클로이는 집에 가려 했는데 랜돌프 부인이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라 아마 신문에서 다 읽으실 거예요. 라고 부인을 다독이곤 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들 너무 기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에드워즈와 경찰 정신과 의사 폴 드 리버 박사는 클로이가 가족들을 해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녀에게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침착했고 약간의 변경된 부분 빼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클로이를 설득하려 매번 그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참 11살 같지 않다 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 15에서 16살 정도의 나이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 많은 신문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고 감정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사와 경찰은 분명 그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범인일 것이며 나이가 어리지만 152 정도의 키에 체격이 있었기에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불을 내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지옥이니 악마니 여러 가지들을 꾸며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왜 벌였을까? 정신과 박사는 그녀가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동생들과 엄마에게 가는 아빠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었고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이 자신 혼자이길 바란 것은 아닐까 추측한 것이죠. 닥터 펄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클로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클로이는 매우 조용하고 조숙하며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다. 매우 냉정하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쉽게 잊어버리거나 비극이 그녀에겐 아무런 인상도 주지 않는다. 보통은 엄마와 유대감과 사랑이 있던 상황이라면 엄마가 그런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하고 도움을 청하러 갔을 것이다. 라며 그녀의 냉정하고 냉담한 태도들을 꼬집어 설명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그녀가 이웃집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녀의 평소 성격이 드러나는 증언이 있었는데 클로이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찍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을 주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미 같았습니다. 로리타의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원인이 둔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손목의 베인 상처로 보고됩니다. 이것에 대해 클로이에게 물으니 그녀는 망치가 부러져 작은 금속 망치를 사용하려 했지만 그건 너무 작아서 사용이 힘들었는데 엄마 로리타가 면도칼을 가져오라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건네받은 로리타는 직접 극단적인 시도를 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사람을 해한 죄로 입건되고 그녀를 돌보고 감시할 경찰에게 보내집니다. 이날 저녁 클로이는 배가 고프다며 저녁을 요구하는데 스테이크와 맥주였습니다. 당연히 맥주는 주지 않았죠.
그러자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엄마와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며 분노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현장 검증을 위해 클로이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자신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틈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혈흔이 튀어있는 상황에서 수다스럽게 활기차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을 지나쳐 아버지가 사준 오르가네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책장을 가리키며 자신은 책을 많이 읽는 책벌레라고 말했죠. 그런 모든 모습들은 클로이가 범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클로이의 아버지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정신과 박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살아남은 딸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불쌍한 내 딸.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어린 피해자이고 그녀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리타가 정신이 이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어떠한 책을 보기 시작한 뒤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그 책의 이름은 아마도 맹목적인 헌신이라는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책은 분실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점점 제정신이 아니었고 한날은 침실에서 담배를 피며 나한테 악령이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속삭인다고 했어요. 라며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로리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클로이의 변호사는 미성년에게 이런 긴 시간의 신문은 가혹하며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보단 자신들의 이론을 맞추려 한다 라고 변호했죠. 검찰 측은 모든 것은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클로이의 대우는 최대한으로 고려해 대우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검찰 측보다는 아버지가 먼저 주장했던 모든 것들에 동정 여론이 생성되었고 범행을 저지른 이는 어머니 로리타라고 판결합니다. 이날 처음으로 클로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클로이는 2건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1940년 4월 25일 클로이는 바로 그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건 이후에 존경받던 정신과 의사인 폴 드 리버 박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클로이는 좋은 교육을 받고 3번의 결혼을 했으며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클로이의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어릴 적 비극을 이겨내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클로이가 당시 어린 나이에 성인 남성들에게 신문을 받아 현실을 피하고 싶어 자신과 생각을 분리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절제된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반대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진짜 범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진실이 무엇인지는 해를 입은 가족들과 클로이만이 알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다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론은 났지만 찜찜함이 남아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